제가 어젠가 뉴스 올려드렸죠. 청년이사 기사 중에 보면은 지금 더 센 놈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식는 종식될 거지만은 종식되고 나선 더 센 놈이 오는데 이 바이러스들을 그러면 어떤 놈들이 오느냐에 대한 것은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PCR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코로나를 잡아내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의 어떤 흔적, 단백질 쪼가리들이 남아있는 없나를 보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거는 원시적인 것이고요. 뭐냐면은 바이러스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시퀀싱 하는 겁니다. 바이러스의 그 게놈을, DNA 분석을, 염기 서열을 분석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정확히 생겨먹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바이러스들을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갖고서 바이러스들을 계속 배양해 나가면서 다양한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를 굶겨본다든지 바이러스를 뜨겁게 해본다든지 따뜻하게 한다든지 영양 조건을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가함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그 뮤테이션 하는가를 대해서 변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염기 서열을 갖다가 파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즉시 알아내긴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알아내면 좋죠. 그렇게까지 아직 발달을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이렇겠다, 성격이 이렇겠다, 저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겠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관상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과거 레코드를 보고 또 어떤 이력을 보고 자라난 환경을 보고 또 얘기를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고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대강 어떻게 나갈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바이러스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놈의 바이러스가 도대체 염기서열을 밝혀낸다고 해서 이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를 다 모르겠는 거예요. 분석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의학 방식을 같이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어떤 변이를 갖다가 찾게 되면 이것이 현재 의학계에서 대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변이가 있을 경우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가를 거꾸로 추적을 해서 알아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런 염기 서열을 가진 새로운 변이는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고 감염력은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치료하면 어떤 약이 듣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 유전자 분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앞서가진 못했고 여전히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하는 기관은 많이 발달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던 거를 우리나라 박정화 박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포항공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화 박사 같은 경우에 이제 캠브리지대 교수 출신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많이 도입해서 그래서 사람 유전자 분석도 하고 호랑이 또 세계 최초로 시베리아 호랑이 분석하고 다 그랬잖아. 발표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은 잘 아는 이유가 전에 제가 여기 박정화 박사하고 같이 있는 기관에서 게놈 연구소에서 제가 2년 정도 거기 이제 메디컬 오피서로 2년 내부 일을 좀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거 갖다가.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이게 타임지 새로 나온 이번에 기사 나온 내용인데 이거를 다 보여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거 전문을 이게 한 4페이지가 되는데 다 보여드렸다가 제가 또 이거 여기서 또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까봐 제가 다 못 보여드리고 이거 못 보여드리고 커버만 살짝 보여드리고 이제 말로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여간에 각 정부에서 많이 이거를 투자해서 바이러스를 예측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바이러스 시퀀싱 염기서열을 딱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어떻게 감염력이 세고 또 어느 정도의 증상을 일으키고 어떤 종류 증상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약에 잘 들을 것이고 또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취약할 것이고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 바이러스가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대규모적인 유전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 간에 다
이게 편차가 심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갖다 이게 뭐 유전자 분석만 하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 분석은 기본이고요. 그건 기기가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일루미나 이런 유전자 시퀀싱 기기가 있거든요. 한 대 기기가 뭐 몇억 원씩 합니다. 몇십 원씩 하는데 분석만 다 해놓고 나면은 그냥 디지털 그 코드에 불과합니다. 뭐 010101 이런 것 같이. 그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다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부르는데 이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우리나라에도 연세대도 발달하고 뭐 포항공대 지금 가 있고 뭐 서울대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분야예요. 이게 발달이 아직 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팬데믹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사실은 그 이미 다 랩들이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여기 뭐 영국 변이, 델타 변이 이런 것들도 이런 랩에서는 미리 다 변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요것들이 어떻게 또 이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감염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보는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통의학과 이런 새로운 유전자 시퀀싱 어떤 유전자 분석 기법이 결합이 되면은 그 시점이 한 몇 년 뒤에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미리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팬데믹을 예방하는 것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미 한국에서도 이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 유전자 기법이 많이 그 얘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뭐 그 진단 검사만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시퀀싱 해야 됩니다. 시퀀싱. 이거는 아마도 예전에 그 박정호 박사 팀들이 예전에 이거 많이 하다가 물 먹었거든요. 많이 어려움 겪고 이제 박 박사도 지금 저기 그 포항공대 가서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부진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유전자 시퀀싱을 갖다가 예전처럼 다시 열심히 해서 이거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활성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미래에 오는 팬데믹을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제가 빨리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제 같은 간에 그 빨리 말씀드려갖고서 무슨 얘기인지 하마자 못 알아듣시는 분들은 다시 몇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